안녕하세요. 케이진입니다. 한국어를 배우다 보면 처음에는 단어와 문법을 하나씩 배웁니다. 문장의 구조를 알고 단어의 뜻을 알고 그렇게 조금씩 한국어를 이해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한국 사람이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에는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친구에게 어떤 부탁을 했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 그런데 이 대답은 친구가 부탁을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친구는 왜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또 다른 예도 있어요. 친구랑 식당에 가서 제가 친구에게 음식을 더 권할 때 친구가 웃으면서 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좋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는 뜻일까요? 이번에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보통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조금만 해달라는 의미일까요? 또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문장 앞에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라는 말.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런데의 줄임말이라고 나오는데요. 하지만 특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근데 라며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있습니다. 이건 또 뭘까요? 뜻을 찾아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표현들. 한국어에는 정말 많습니다. 한국 사람인 저도 인정합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단어도 많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수업하면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 같은 표현이 반대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아예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하니까요. 번역과 사전적인 의미만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국 사람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 아주 간단한 말인데 의미는 엄청 방대한 표현들. 그런 표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말 중 하나가 아니요 일 겁니다. 누군가의 말에 동의하지 않을 때 혹은 제안을 거절할 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아니요가 다른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대방의 말을 부정하거나 거절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문장의 맨 앞에 아니라는 말이 자주 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친구가 저에게 아니, 어제 엄마랑 마라탕 먹었거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아니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확실한 건 상대방의 말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란 것이죠.
또 당신이 틀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말하려는 건 이런 거야 라는 신호에 가까워요. 그래서 한국어에서 아니는 대화를 시작하는 말처럼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말을 수정할 때도 아니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이야기하다가 자신이 방금 한 말을 고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날짜를 잘못 말하거나 숫자를 잘못 말했을 때처럼 말이죠. 그럴 때 한국 사람은 아니, 내일이 아니라 모레구나 처럼 말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수정할 때도 사용해요. 아니, 그러니까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아니라는 말은 말을 바로잡는 신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아니의 쓰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랐을 때도 아니를 사용하는데요. 친구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을 때 정말? 이라고 묻기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니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놀라움에 가깝습니다. 또 어떤 상황에서는 답답함이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일이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 때, 아니, 왜 이래?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때도 아니라는 말은 사전적인 뜻만 가지고는 이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아니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문장 맨 앞에서 계속 아니가 들릴 수 있습니다. 만약 아니의 쓰임을 잘 모른다면 왜 계속 아니라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럴 땐 말하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신의 말을 수정하려고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지, 놀랐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인지 말이죠. 그래서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거절의 의미를 떠올리면 전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은 편한 사이에서 이야기할 때 아니라는 말을 아주 짧은 감탄사처럼 튀어나오게 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 상대방에게 화가 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별 의미 없이 말이죠. 괜찮아요 라는 말 역시 사전을 찾아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국어 대화를 들어보면 괜찮아요 역시 생각보다 훨씬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괜찮아요가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하면 상대방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괜찮아요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계속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상대방에게 전하는 겁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직원이 다가와서 더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보는 경우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괜찮아요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경우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조금 다르죠? 처음에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주는 말이었는데 두 번째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말로 쓴 것입니다. 한국어에서는 거절을 할 때 직접적으로 싫어요 또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요. 특히 상대방의 호의를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조금 더 부드러운 표현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괜찮아요 라는 말을 사용해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권할 때 고맙지만 저는 필요하지 않아요 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아요가 사실상 아니요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두 표현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아니요는 단순하게 거절하는 느낌이 더 강하고 괜찮아요는 부드럽게 거절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높여볼게요. 누군가가 힘들어 보일 때 주변 사람이 괜찮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때도 사람들은 괜찮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말 괜찮은지 그 말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서도 상대방이 걱정할까봐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의 상태가 정말 괜찮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말투와 표정, 상황을 함께 봐야 해요.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는 한 가지 뜻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문장 자체만 이해하는 것보다 그 말을 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제안했는지, 무엇을 사과했는지, 무엇을 걱정하고 있었는지 등등 바로 앞의 상황이 괜찮아요의 의미를 결정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좀이란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보통 조금이라는 뜻으로 배웁니다. 많지 않은 양을 말할 때 사용하죠. 물이 조금 필요할 때도 쓰고 시간이 조금 남았을 때도 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의 대화를 자세히 들어보면 조금이라는 뜻이 필요 없는 순간에도 좀이라는 말을 계속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잠깐 기다려달라고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해달라고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의 좀은 조금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물건을 보여달라고 할 때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조금만 보여달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굳이 좀을 넣어서 말할까요? 좀이란 말을 사용해서 말하면 부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사람의 요구를 너무 직접적이지 않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 보여주세요. 이것 좀 보여주세요. 라는 두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둘 다 자연스럽지만 느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현이 조금 더 일상적이고 명령이 아닌 예의를 갖춰서 부탁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무언가를 부탁할 때 대부분 좀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아주 자주 사용해요. 그런데 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이거든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제안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로 싫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말을 잠시 멈추고 그건 좀 이라고 말합니다. 문장을 끝맺지 않아요. 말끝을 흐립니다. 즉, 말을 하다가 만 느낌이에요. 하지만 이 짧은 말만으로도 상대방은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습니다.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현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이 왜 들어갔는지도 이상하고 문장을 말하다 멈추는 것도 이상하니까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부정의 뜻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좀이란 말 자체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좀 하나만 놓고 보면 여전히 조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상황에서 말을 흐리거나 완곡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한국어에서 꽤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해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회사나 사회생활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럴 때 한국에서는 말을 조금 부드럽게 만드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좀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고 편리한 단어죠. 이번에 소개할 표현은 근데라는 말입니다. 근데는 그런데의 줄임말인데요.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이어갈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갑자기 근데 라며 대뜸 말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예를 들어 친구와 만나서 수다를 막 떱니다. 오랜만에 만난 거라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주제가 엄청 다양하죠. 취업 이야기를 한참 나누다가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도 나누고요. 주말에 뭐 했는지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전환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근데 라고 말하면서 말을 이어가요. 이때 근데는 하지만 이란 뜻이 아닙니다. 그냥 대화의 방향을 조금 바꾸겠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근데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면서 동시에 대화를 이어가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히 친한 사람끼리 이야기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을 때도 많이 말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근데 라고 말한 뒤 새로운 이야기를 꺼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더 말하자면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하지만 근데가 항상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말투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말에 강하게 반응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근데 뒤에 왜, 어떻게, 무슨으로 시작하는 질문이 이어지면 상대방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는 뉘앙스가 생겨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럴 때,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데는 앞에서 들은 내용에 대한 의문을 조금 더 강조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같은 질문이라도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묻는 것과 근데 왜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하게 궁금해서 묻는 느낌이라면 두 번째는 나는 너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생기는 거죠. 또 가끔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라고 말한 뒤에 바로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잠시 멈추는 거예요. 마치 무슨 말을 할지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낼 때 이런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상대방에게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질문하기 어려운 것을 물어보거나 자신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할 때 근데 라고 말하면서 운을 띄우는 겁니다. K-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런 대사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아니다. 밥이나 먹자. 라고 말이죠. 한국어의 그냥이라는 단어는 보통 영어의 just를 떠올리게 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무언가를 했을 때도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유를 물어봤을 때 아주 짧게 대답하는 말로도 그냥이 자주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가 저에게 왜 그 식당에 갔는지, 왜 그 영화를 좋아하는지,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보통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 질문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때도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이란 말은 이유에 대해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은 감정 표현과 함께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좋아. 그냥 싫어. 그냥 그래. 이렇게 정확한 논리나 이유를 설명하고 싶지 않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냥이란 말은 자신의 선택이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질문을 했는데 그냥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워지죠. 상대방이 그냥이라고 짧게 대답했다는 것은 그 주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럴 땐 듣는 사람은 더 이상 묻지 않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그냥이란 표현은 대화를 끝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투에 따라 정말 아무 이유가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조금 귀찮다는 느낌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오히려 장난스럽게 대답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이란 말도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의미를 결정하기는 어려워요. 상황과 말투를 함께 봐야 합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이런 표현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하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국어를 듣게 됩니다. 사전에 있는 뜻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 단어를 골랐는지 생각하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지내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밥 먹었어요? 라는 말이죠. 말 그대로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아주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런데 한국 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한 말이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직 점심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고요. 혹은 이미 식사를 한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다시 밥을 먹었는지 묻기도 합니다. 또 오랜만에 만난 사람에게 첫마디로 이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정말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한 걸까요? 물론 실제로 식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거나 식사 시간이 가까워졌거나 상대방에게 음식을 권하려는 상황이라면 말 그대로 식사를 했는지 묻는 질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꼭 식사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부를 묻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해요.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자신보다 어린 사람에게 밥을 먹었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때 질문의 핵심은 정말 밥을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 지내고 있는지, 끼니는 잘 챙기고 있는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를 가볍게 확인하는 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많은 상황에서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을 잘 지냈어요? 라는 표현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표현이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잘 지내요?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생활이나 상태를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이고요. 반면 밥 먹었어요? 라는 질문은 훨씬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구체적인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안부를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이 표현을 들으면 질문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와 실제로 전달되는 의미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 사이에서는 이런 차이가 더 잘 나타나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랜만에 할머니께 전화를 드리면 가장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할머니, 진지 드셨어요? 라고 말이죠. 이런 경우 물어본 사람이 정말 궁금한 것은 할머니의 식사 여부가 아닌 겁니다. 할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신지, 별일은 없으신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함께 들어있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은 한국어에서 상당히 자연스러운 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는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바로 대답에 따라 다른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먹었다고 해도 안 먹었다고 해도 크게 관심 두지 않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때도 많습니다. 즉,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은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일 때도 있지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의 모든 안부 인사가 밥 이야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 사람도 당연히 잘 지냈어요? 라고 묻거든요. 날씨나 일,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묻기도 하고요. 하지만 밥 먹었어요? 라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느낌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가 묻는다면 정말 가볍게 안부를 묻는 말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 묻는다면 걱정이나 관심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묻는다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표현을 이해할 때는 밥이라는 단어에만 집중하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질문을 했는지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헤어질 때 하는 인사말을 같이 살펴볼까요? 먼저 수고하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먼저 퇴근할 때,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나올 때, 택시에서 내릴 때 우리는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종종 남기죠. 이 표현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설명하기 어려웠던 표현 중 하나인데요. 사실 수고하다라는 말은 힘든 일을 하거나 고생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수고하세요라는 말은 앞으로 열심히 고생하세요라는 뜻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런데 이 표현을 말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수고하세요는 일을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헤어질 때 건네는 인사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나는 먼저 퇴근하지만 동료는 아직 일이 남은 경우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퇴근을 합니다. 물론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이 아직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먼저 갈게요. 남은 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정도의 느낌인 것이죠. 그래서 수고하세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일을 하고 있고 나는 그 자리를 떠나는 상황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수고하세요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는 조금 미묘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수고하세요 라고 말하면 상황에 따라 조금 어색하거나 부적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하세요에는 상대방의 노고를 내가 평가하거나 상대방에게 계속 수고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대방이 나보다 훨씬 윗사람이거나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의미지만 사용하는 시점이 조금 다릅니다. 수고하세요는 상대방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을 때 사용할 수 있고요. 반면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이 이미 끝낸 일을 인정하면서 하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함께 일을 마친 뒤 헤어지는 상황이라면 오늘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의 방향이 다릅니다. 수고하세요는 앞으로 할 일을 바라보고 있고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은 이미 끝난 일을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표현은 바로 잘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아마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인사말 중 하나가 이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에서는 정말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사용하고, 새로운 사람과 일을 시작할 때도 사용하고,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사용하죠. 부탁드리다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잘 부탁드립니다는 무엇을 부탁한다는 것일까요? 예를 들어 제가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고 상상해 볼게요.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처음 인사를 하겠죠. 제 이름과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며 자기소개를 마쳐요. 특별히 누구에게 어떤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여기서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은 앞으로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함께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의미가 달라져요. 회사에서 처음 만난 동료에게 말한다면 앞으로 함께 일을 하게 될 테니 잘 지내고 싶다는 의미가 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운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수업을 잘 부탁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처음 거래하는 사람에게 말한다면 앞으로 좋은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정확히 하나의 영어 문장으로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기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게 번역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잘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냥 부탁드립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어에서는 보통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잘은 그 부탁이 좋은 방향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는 느낌을 더해주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정도의 느낌이 됩니다. 보통 이 표현은 처음 만난 사람과 인사를 나눌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업무 파트너에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미 알고 있던 사람일지라도 말이죠. 앞으로 함께 할 일에 대해 상대방의 협조를 부탁하는 의미니까요. 즉,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이나 상황이 시작될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표현들은 사실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듣고 말하는 표현들인데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익숙해서 평소에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도 원고를 쓰면서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니라는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을 바로잡기도 하고
괜찮아요 한마디로 거절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기도 하죠. 좀이라는 작은 단어 하나를 넣어서 부탁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그냥이라는 말로 굳이 설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짧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와 같이 번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인사말이 있다는 것도 새삼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고 묻는다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할 겁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른 채 오랫동안 이렇게 말해왔고, 그 표현들이 일상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으니까요. 아마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에게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어의 뜻은 알겠는데 왜 여기에서 이 말을 사용하는지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바로 그 지점이 한국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는지, 어떻게 부탁하는지, 어떻게 거절하는지,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어떻게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가는지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제가 설명한 표현들 이외에 더 궁금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혹은 한국어에는 있는데 여러분의 나라에는 없는 말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 케이진의 한국어 팟캐스트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한국어 스크립트와 심화 학습 가이드 PDF 파일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응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케이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